상사에겐 욕먹고 조폭에겐 성희롱만 당하던 그녀. 하지만 회장님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7 특임단 여군 출신의 비서 여성이 범죄 조직을 개박살 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하늘은 바다를 닮아 있었다. 해운대의 마천루 숲을 지나 광안리 해변에 이르면 거대한 다이아몬드 브리지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이 도시가 가진 역동성과 낭만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바다를 향해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오만하게 솟아오른 태화중공업 본사 빌딩은 부산 경제의 심장이자 거대한 욕망의 등대와도 같았다. 그 꼭대기층, 남해의 바다를 정원처럼 거느린 회장실의 공기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조선업의 신화를 써낸 거인 윤태수 회장. 그의 카리스마는 방 안의 모든 공기 분자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냉혹한 권력의 그림자 옆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비선 차유진이 있었다. 33세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였다. 차비서. 강철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윤 회장은 책상 위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설비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제 마감하라고 지시했던 러시아 극동함대 군수지원함 입찰 관련 최종 검토 보고서 어떻게 됐나? 네, 회장님. 여기 준비했습니다. 차유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보고서를 윤 회장의 책상 위 정확히 그의 오른손이 닿는 지점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오직 효율과 목적만을 추구하는 자의 움직임이었다. 윤 회장은 돋보기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훑었다. 이내 그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다. 이게 최종 보고서라고? 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경쟁사인 대양조선의 최근 5년간 특수선박 수주 실적과 기술 유출 리스크 분석, 그리고 현지 에이전트의 신뢰도 평가 자료를 첨부하라고. 이건 그냥 실무부서에서 올린 기술 제안서 요약본이 아닌가. 차비서, 자네는 그냥 우편 배달부인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유진의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다. 회장실의 다른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저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이력을 가진 전설의 여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으로 무장했을 그녀가 윤 회장 앞에서는 매일같이 질책과 꾸중을 감내하는 평범한, 아니 그보다 더 무능해 보이는 비서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긴, 자네 월급은 그냥 장식품으로 서 있으라고 주는 돈인 줄 아나? 태화중공업 회장 비서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였나? 자네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신고 있는 구두, 그 모든 게 이 회사 직원들의 피와 땀이야. 그걸 축내려면 적어도 그 값은 해야 할 것 아닌가. 윤 회장의 질타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말을 묵묵히 받아냈다. 변명할 여지는 있었다. 어젯밤 밤을 새워가며 회장의 지시사항을 모두 반영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새벽녘 기술팀에서 보낸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시스템 오류로 누락되었고 그 사실을 출근 직전에야 발견했다. 변명은 그러나 가장 무능한 자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충청북도 증평의 707부대에서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는 가혹한 생존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실수에 대한 변명은 내 차가운 시신 앞에서나 짓거려라. 나가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잡혀있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취소하게. 자네 얼굴 보면서 밥 먹을 기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동정 어린 시선과 작은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독하다 독해. 저러고 어떻게 버티지? 회장님 성격이야 유명하지만 유독 차 비서한테만 더 모질게 구시는 것 같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나 봐. 유진은 애써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신들린 사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순간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척박한 파병지. 작전 중이던 윤지환 대위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차중사. 만약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좀 부탁한다. 강한 척은 혼자 다 하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거든. 내가 곁에서 그분을 지켜드려야 한다. 이건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전우로서 자네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윤지환 대위. 그 이름이 떠오르자 유진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윤태수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그리고 유진이 이 지옥 같은 회장실을 1년 넘게 버텨내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그녀가 보고서 수정에 몰두하고 있을 때 윤태수 회장은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미뤄뒀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보고서 대신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속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의 젊은 장교와 그 옆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차유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들 지환이가 유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했던 팀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전우. 윤 회장은 액자의 유리를 쓸어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지환아. 내가 보낸 사람이 맞긴 한데 아직은 너무 여리다. 이 아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참 멀었어. 내가 더 독하게 몰아붙여야 저 아이가 강해지겠지. 내가 나에게 이 아이를 보낸 이유가 있을 테니 내가 알아서 하마. 그의 눈빛은 아까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슬픔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유진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다. 어설픈 배려는 오히려 그녀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들 것이라 믿었다. 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부산 앞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707 부대의 지옥 훈련보다 더 지독한 강철 심장이 필요했으니까. 그는 유진이 제출했던 잘못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첨부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메모를 발견했다. 참고 경쟁사 대양조선, 최근 러시아 측 에이전트와 비공식 접촉 빈번.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검토 요망. 계약 진행 시 보안 등급 최상향 조정 필요. 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윤지환이 인정한 인재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리스크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실수투성이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적의 심장을 노리는 특임대의 저격수였다. 아직은 이슬이 아니라 강철이 되어야 한다. 윤 회장은 중얼거리며 다시 냉정한 경영자의 얼굴로 돌아갔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강철 비서가 그 폭풍을 막아낼 방패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온하던 오후의 공기를 찢은 것은 부산항 부두에서나 들릴 법한 거친 고함 소리였다. 태화중공업 본사 1층 로비에서 시작된 소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최상층 비서실까지 번져왔다.
보안팀의 필사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우락부락한 산의 대여섯 명이 맹수처럼 복도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데 있노? 윤태수 회장, 바까락 해라. 선두에 선 남자는 온몸에 값비싼 명품을 둘렀지만 그 걸음걸이와 억센 부산 사투리에서 풍기는 천박함은 감출 수 없었다. 팔뚝을 뒤덮은 용 문신과 상대를 깔보는 오만한 눈빛. 부산항 하역 사업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운 신흥 조폭이자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며 기업 사냥꾼 행세를 하는 해안개발의 대표 독고철이었다. 비서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일어섰고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그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독고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오십시오. 면담? 야이 문디자스가. 돈 떼먹은 놈 만나러 오는데 뭔 면담이고. 윤태수 나오라 안 하나. 독고철은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뒤에 선 부하들은 위압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차유진이 나타났다. 무슨 소란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을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독고철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음흉함이 뒤섞여 있었다. 오호, 비서 아가씨인가? 낯짝은 반반하네. 근데 여는 네 같은 기집애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커피나 한 잔 타가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알겠나? 독고철의 부하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손님과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회의? 인연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아침부터 니들 회사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차 한 대 들락거리지도 않더만. 야, 비키라. 독고철은 유진을 밀치고 회장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바닥에 강철 기둥이라도 박은 듯 단단했다. 오히려 그를 밀친 독고철이 균형을 잃고 휘청할 정도였다. 순간 독고철의 얼굴이 흉악하게 굳어졌다. 이 기집애가. 야, 니 지금 내를 막는 기가? 니 같은 년들은 회장님 옆에 딱 붙어가 아양이나 떨고 밤에는 밤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 아이가. 어디서 신성한 남자들 사업판에 끼어드노. 입에 담기 힘든 성차별적인 폭언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비서실의 여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깊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눈앞의 적들에 대한 분석이 0.1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두의 독고철 체중은 약 100kg. 상체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 중심이 높고 불안정함. 오른손잡이 주먹을 쥘 때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마는 습관. 위협은 과장되었으나 실전 격투 경험은 부족. 뒤쪽에 부하 5. 2명은 단순 위협용. 나머지 셋은 제법 움직임이 날렵함. 특히 목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 남자와 양쪽 귀에 피어싱을 한 남자는 자세가 안정적이며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랫배와 무릎을 향하고 있다. 전형적인 단기 속성 격투기 수련자의 특징. 유효 타격 거리, 주변 지형지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어 목표인 회장실 문까지의 거리.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여기서 퇴거하지 않으시면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독고철은 실소를 터뜨렸다. 경찰? 야, 이년아.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경찰을 부르노? 니 오늘 진짜 뼈와 살이 분리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좋다. 그 잘난 콧대를 내가 오늘 아주 아스팔트에 갈아주마. 독고철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내 집무실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했더니 똥개들이 단체로 몰려왔군. 회장실 안쪽 문이 열리며 윤태수 회장이 산처럼 버티고 서서 나타났다. 외부 손님과 회의 중이라던 유진의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독고철 사장,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자네가 드나들던 싸구려 횟집인 줄 아나? 윤 회장의 등장에 독고철은 치켜들었던 손을 내렸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윤 회장, 잘 만났소. 우리 해안개발이 태화중공업 부두 하역 독점 사업권 따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하루아침에 입찰을 무효로 만들어? 이거 우리 보고 그냥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오. 자격 미달인 업체를 선정한 내 실수였지. 불법으로 인력 파견하고 장비 안전 점검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업체랑은 일 못하네. 태화의 이름에 똥칠할 일 있나? 증거 있나? 증거 있냐고.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다. 독고철이 윤 회장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그 순간 차유진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윤 회장과 독고철 사이를 막아섰다.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듯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 모습을 본 독고철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아, 이 씨발년이 진짜 끝까지. 야, 전년부터 아작을 내삐라. 독고철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목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 부하가 유진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굵은 손목,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는 얼굴, 놀라서 굳어버린 동료들의 표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윤 회장의 무거운 눈빛까지.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금까지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비서라는 정교한 껍데기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증평의 훈련장에서 듣던 거친 함성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남자의 손이 차유진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시간은 칼날처럼 압축되었다. 유진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이며 남자의 손목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 안쪽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마치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적의 목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신속한 움직임이었다. 컥!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유진의 손가락 끝이 그의 팔꿈치 안쪽 척골 신경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불에 댄 듯한 고통과 함께 팔의 감각이 사라지자 남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유진은 그가 쓰러지는 힘을 역이용했다. 그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자 그는 자신의 동료 2명과 부딪히며 볼링핀처럼 우당탕 소리를 내고 넘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독고철과 남은 부하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방금 전까지 커피나 나를 것 같던 가냘픈 비서가 건장한 남자를 손가락 하나로 제압한 것이다. 이 미친년이. 정신을 차린 다른 부하, 귀에 피어싱을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전형적인 길거리 싸움꾼의 주먹. 궤적이 크고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었다. 유진은 고개만 까딱해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남자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신고 있던 스틸레토 힐의 뾰족한 굽으로 그의 발등을 힘껏 내립찍었다. 으악! 발등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남은 적은 독고철과 아까부터 심상치 않은 자세를 유지하던 마지막 부하 한 명뿐이었다. 내년 보통이 아니구나. 운동 좀 했나 보네. 남은 부하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이슬은 자세를 낮추고 숨을 골랐다. 이곳은 엄폐물 하나 없는 개활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무기였다. 707에서는 운동 대신 살인 기술을 배웁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달려들었다. 빠르고 날카로운 로우킥. 하지만 유진은 이미 그의 무게 중심과 공격 방향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한 걸음 피하며 비서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금속재 명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발차기를 위해 뻗어진 남자의 다리, 그 정강이뼈를 명패의 모서리로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크!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외마디 신음을 내뱉으며 무너졌다. 이슬은 멈추지 않았다. 무릎 꿇은 남자의 어깨를 짚고 뛰어올라 그대로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뒤에 서서 어쩔 줄 모르던 다른 부하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적을 또 다른 공격의 발판으로 삼는 것. 707 특임단의 처절한 대테러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지막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한 독고철 뿐이었다. 비서실은 처참하게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와 깨진 화분, 그리고 싸늘한 침묵만이 가득했다. 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윤태수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차유진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오직 생존과 제압만을 위한 냉혹한 전투 기술 그 자체였다. 아들이 왜 그녀를 자신에게 보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유진은 천천히 독고철에게 다가갔다. 스틸레토 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소리처럼 들렸다. 이 미친년. 오지 마라. 독고철은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까의 오만하고 천박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유진은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커피는 셀프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밤에 회장님 기분 맞춰드리는 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제 업무는 회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이죠. 그녀는 넘어져 있는 독고철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당신이 자랑하는 그 용 문신을 커터칼로 정성스럽게 오련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유진의 눈빛은 그녀가 그 말을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독고철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유진은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윤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단정한 비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뒷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수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차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차비서. 네, 회장님. 내 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그 말에는 더 이상 비서를 향한 질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 그리고 아들의 전우에 대한 존중과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었다. 차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회장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방금 전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단정한 자세로 차유진은 윤태수 회장의 앞에 섰다. 그녀의 등 뒤로는 부산항의 크레인들과 푸른 바다가 거대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두 사람의 시선에 닿지 못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숨막히는 침묵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집무용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낀 채 부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넓은 등은 지금 유진에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위태로운 절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깊게 가라앉은 피로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자네 대체 누군가? 그것은 회장이 비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품고 나타난 의문의 여인에게 던지는 영혼의 무게가 실린 질문이었다. 차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대답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가늠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소속. 전역 당시 계급 중사 차유진입니다. 윤지환 대위님 휘하에서 대테러팀 알파, 척후 및 저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들의 군 생활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의 부대를 그리고 부하들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는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특히 유독 입에 달고 살던 호출명이 있었다. 메아리라는 산처럼 묵묵하고 조용하지만 반드시 돌아와 임무를 완수하고야만은 자신의 등 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팀원이라고 했던. 지환이가 자네를 메아리라고 불렀나? 차유진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 호출명은 그녀에게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이자 자부심이었고 이제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의 다른 이름이었다. 네, 회장님.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에 어땠나? 편하게 갔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그 공백을 채우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차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편안한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명예로운 마지막이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날로 향했다. 중앙아시아의 분쟁 지역, 테러 단체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극비 작전이 있던 날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인지를 구출해 퇴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적의 매복에 걸려들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고 팀원들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적들의 화력은 예상보다 5배는 강했습니다. 저희는 사막 한가운데의 폐건물에 완전히 고립되었고 퇴로는 차단됐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윤 대위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윤 회장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대위님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의 주 화력을 유인하셨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에게는 제가 확보한 지하 배수로를 통해 탈출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팀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자 대위님께서 제 헬멧을 주먹으로 치셨습니다. 군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손을 대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 중사, 이건 명령 불복종이다. 내 임무는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니라 생존해서 인지를 무사히 복귀시키고 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남아야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 라고요. 윤지환 대위는 언제나 그랬다. 가장 위험한 임무는 늘 자신의 몫이었고 부하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이었다.
유진은 그의 명령을 따라 부상당한 팀원과 인지를 이끌고 처절하게 퇴각했다. 등 뒤에서는 아군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홀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하는 대위의 총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총성이 바로 그녀와 팀원들의 생명줄이었다. 마침내 총성이 멎었을 때 지원 병력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간 유진이 발견한 것은 수십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방아쇠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윤지환 대위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대위님. 유진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윤 회장은 입술을 깨문 채 차마 눈을 감지도 못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대위님께서는 제게 이걸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듯 그녀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낡은 나침반이었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지고 한쪽 유리가 깨진 군용 나침반. 그 뒷면에는 언제나 집을 향해라는 문구와 함께 윤지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윤태수 회장의 강철 같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품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들의 차갑게 식어갔을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졌다. 대위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강한 분이시지만 속은 무척 외로운 분이시라고 자신이 없으면 분명 일에만 파묻혀 스스로를 망가뜨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처럼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을 곁에서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제대하면 아버지 곁에서 그분을 좀 지켜봐 달라고 그게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은 결국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다. 윤 회장은 나침반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다. 아들에게도 언제나 엄격하고 냉정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가장 약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참았던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한민국 조선업을 호령하던 거인이 아들의 낡은 나침반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제가 회장님께 비서로 지원한 이유입니다. 대위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서툰 모습만 보여드린 점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회장실 안에는 한 남자의 억눌린 오열과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진 한 여인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윤 회장은 마침내 눈물을 닦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어나게 차비서. 아니 차중사.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가 자네에게 큰 실수를 했네. 자네의 충심을 시험한답시고 너무 모질게 대했어. 지환이의 부탁을 내 어리석음으로 더럽힐 뻔했구나. 나를 용서하게. 한 그룹의 총수가 젊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차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신 덕분에 오늘 같은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위님께서도 그걸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오해와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윤지환 대위라는 하나의 별을 공유하는 슬픔과 약속으로 묶인 동지이자 가족이었다. 거대한 위협이 지나간 듯 했지만 이것은 단지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독고철과 그의 일당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태화중공업은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차유진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독고철은 행동대장일 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뱀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독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윤태수 회장은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차유진을 비서직에서 해임하고 회장 직속 위기관리특별보좌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에 임명했다. 그룹의 모든 보안 및 정보 라인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임원들은 그녀의 전설적인 군 이력과 회장실에서 벌어졌던 무용담을 전해 듣고는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나설 때다. 적이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 윤 회장의 선포와 함께 태화중공업은 조용한 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대신 치명적인 독을 사용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사가 모든 언론과 인터넷을 뒤덮었다. 태화중공업 불량 철강 사용 의혹 부두 크레인 붕괴 사고의 진실은?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얼마 전 부산 신항에서 발생했던 크레인 붕괴 사고의 원인이 태화중공업이 납품한 특수 철강의 강도 미달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불량 철강을 납품한 업체가 바로 독고철이 운영하던 해안개발의 위장 자회사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았다. 태화가 독고철과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불량 철강 납품이라는 거짓과 결합시켜 대중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기사가 터져나오자마자 태화중공업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정부는 태화와 진행 중이던 모든 국책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음의 기사가 아닙니다. 내부 정보 유출 없이는 절대 쓸 수 없는 기사입니다. 긴급 대책 회의에서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기사의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기사에 인용된 내부 보고서의 양식과 데이터가 실제 태화의 것과 일치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수치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배후 세력은 우리의 기업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뒤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기업 사냥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윤 회장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유진의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밤마다 홀로 집무실에 남아 아들의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그림자를. 그러던 어느 날 윤 회장이 유진을 조용히 불렀다. 내일은 지환이 기일이다. 잠시 혼자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회사 일은 잠시 자네에게 맡기지. 그는 부산 근교 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가려는 듯 했다. 유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지금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나 혼자 가야 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속죄할 시간이 필요하다. 괜찮다. 아무도 모를 게야. 윤 회장은 완고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차에 몰래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불길한 예감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수많은 작전을 통해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윤 회장이 떠나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유진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윤 회장의 차량 위치가 국립현충원이 아닌 부산 신항 근처의 외딴 폐공장 지대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몇 분 뒤 신호는 완전히 끊어졌다.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올 것이 왔군.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적들은 회사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회사의 심장인 윤 회장 자체를 노린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공격이 멈추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던 이유, 그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다 손을 멈췄다. 적들은 이미 경찰 내부에도 손을 써뒀을 가능성이 높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윤 회장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입던 단정한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자 그 안에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터틀넥 셔츠가 드러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손에 익은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끼었다. 비서 차유진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707 특임단의 메아리가 움직일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 사냥에 나서는 아모랑이처럼 차갑고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부산 신항의 밤은 깊고 음산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괴물처럼 늘어선 부두의 끝자락, 버려진 냉동 창고 지대는 도시의 불빛마저 닿지 않는 고립된 섬과도 같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만이 녹슨 철판 사이를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낼 뿐이었다.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옷차림의 차유진은 폐창고 지대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산에 몸을 숨긴 채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목표 건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창고 주변에는 어슬렁거리는 보초가 4명, 옥상의 저격수 위치로 의심되는 자가 1명. 내부는 알 수 없지만 독고철의 잔당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옛 부대였던 707의 비공식 정보 라인을 통해 딱 한 가지 정보만을 요청했다. 부산 신항 제7 폐창고 내부 도면. 잠시 후 그녀의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로 낡은 도면 한 장이 전송되었다. 역시 창고의 뒤편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낡은 환기구가 존재했다. 한편 창고 내부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버티네. 니 때문에 우리 식구들 몇 명이 깜빵에 갔는지 아나. 퍽. 독고철의 주먹이 윤태수 회장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의자에 거친 밧줄로 온몸이 묶인 윤 회장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타오르며 독고철을 쏘아보고 있었다.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 무릎 꿇을 것 같았나.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죽이는 건 너무 쉽지. 니는 네 손으로 이 태화중공업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평생을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지. 그게 니한테 내리는 벌이다. 독고철은 윤 회장의 꺾인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 했다. 윤 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내줄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뭐야? 정전이가? 독고철 일당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사이 천장의 낡은 환기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줄기 그림자가 고양이처럼 사뿐히 바닥으로 내려섰다. 차유진이었다. 그녀는 창고 외부의 낡은 배전반을 단락시켜 정전을 유도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손님 맞이 준비가 영 별로시군요, 독고 사장. 암흑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차가운 목소리에 독고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권총을 뽑아들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난사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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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귀를 찢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비명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등 뒤에서 컥 하는 부하의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뒤다. 뒤에 있다. 놈들이 허공에 총을 휘갈기며 공포에 떠는 동안 유진은 어둠을 방패 삼아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미 이 공간의 모든 구조와 장애물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 넣은 상태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이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놈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한 놈은 목덜미에 날아온 쇠 파이프를 맞고 쓰러졌고 다른 한 놈은 발목이 꺾인 채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의 유진은 사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적외선 투시경도 없이 오직 소리와 공기의 흐름 그리고 상대의 미세한 채취만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급소를 가격했다. 707의 혹독한 야간 침투 훈련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감각이었다. 마침내 창고 안에 남은 것은 독고철과 윤 회장, 그리고 어둠 속의 유진뿐이었다. 독고철은 공포에 질려 밧줄에 묶인 윤 회장을 인질 삼아 그의 목에 칼을 겨눴다. 나와. 이 미친년아. 안 나오면 이 영감탱이 목을 따버릴 거야. 그의 외침에 창고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유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날 원했나? 그래, 이년아. 무기 버리고 이리 와. 빨리. 좋다. 유진은 순순히 두 손을 들고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독고철은 승리를 예감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유진이 걸어오는 바닥에는 아까의 싸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유진은 독고철과 약 5m 거리를 남겨두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으로 굴렸다. 윤 회장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오일 라이터였다. 안 돼. 독고철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라이터가 굴러가며 일으킨 작은 불꽃이 바닥의 기름과 만나는 순간 화르르륵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름이 폭발적으로 불타오르며 유진과 독고철 사이에 거대한 불의 장벽을 만들어냈다. 독고철은 뜨거운 열기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윤 회장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약해졌다. 유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불길을 뚫고 마치 불사조처럼 날아올라 독고철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강력한 발차기가 칼을 쥔 독고철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연이은 팔꿈치 공격이 그의 명치에 장렬했다. 크억! 독고철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팔에서는 아까 보초를 처리하다 입은 자상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곧장 윤 회장에게 다가가 단검으로 그의 밧줄을 끊어냈다. 자유를 찾은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여전사를 바라보았다. 흙먼지와 피로 얼룩졌지만 그 모습은 그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성스럽고 위대해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진의 피 흘리는 팔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지혈해 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진이 이곳으로 출발하기 직전 시간을 계산하여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쓰러진 독고철이 연행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유진과 윤 회장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걸로 끝난 것 같나? 나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너희는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그분은 바로 태화의 심장부에 있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유진과 윤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독고철의 마지막 말. 태화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산 신항의 폐창고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혈투는 태화중공업에 드리워졌던 검은 그림자를 잠시 걷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독고철이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태화의 심장부에 있는 배신자라는 말은 외부의 위협보다 훨씬 더 차갑고 치명적인 독이 되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외부의 적은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내부에 숨어든 적은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기에 신뢰라는 가장 견고해야 할 방패를 안에서부터 좀먹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회장 직속 위기관리특별보좌관 사무실은 이제 태화그룹의 비공식적인 전쟁 지휘본부가 되어 있었다. 차유진은 거대한 상황판 앞에 서서 태화중공업의 최고 위급 임원들의 사진을 하나씩 붙여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독고철의 배후 그리고 언론을 조종해 우리를 공격했던 세력은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보원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 사진들 중 한 명이 유다입니다. 상황실에는 윤태수 회장과 유진, 그리고 유진이 직접 선발한 소수의 최정예 팀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외부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제는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윤 회장은 수십 년간 자신과 함께 회사를 일궈온 동지들의 사진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들 모두가 나와는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 같은 이들일세. 대체 누구를 의심해야 한단 말인가? 전쟁터에서는 가장 믿었던 전우가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기도 합니다, 회장님. 감정에 휘둘리면 전장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유진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것은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겪으며 체득한 생존의 법칙이었다. 그녀는 707 특임단 시절 아군으로 위장한 내부 첩자 때문에 작전 전체가 실패하고 소중한 팀원을 잃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이 없었다.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쥐새끼를 잡으려다 요새 전체를 불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덫을 놓겠습니다. 유진의 작전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심리전과 역정보를 이용해 배신자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지금부터 제가 3가지의 각기 다른 거짓 정보를 만들어 3명의 핵심 임원에게만 단독으로 보고할 겁니다. 물론 회장님의 극비 지시사항이라는 명분을 달아서요. 그녀가 지목한 3명의 임원은 태화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윤 회장의 오른팔인 오진석 부회장,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쥐고 있는 박성환 재무본부장, 그리고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이동규 전략기획실장이었다. 이 3사람은 회사의 최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만에 하나 배신했을 경우 회사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오 부회장님께는 회장님께서 해외 비자금을 동원해 적대 세력의 배후로 의심되는 사모펀드의 지분을 역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박 본부장님께는 검찰 내부 정보 라인을 통해 배신자의 계좌를 동결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정보를, 그리고 이 실장님께는 차세대 LNG 엔진 기술의 핵심 설계도를 보완을 위해 극비리의 해외 연구소로 이전할 계획이다라는 정보를 흘릴 겁니다. 3가지 정보는 모두 배후 세력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미끼였다. 그리고 각 정보에는 유진만이 식별할 수 있는 미세한 코드네임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적의 통신을 감청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놈들이 이 3가지 미끼 중 어떤 것을 물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 내부의 유다가 누구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날 이후 태화중공업 본사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윤 회장과 유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보안 팀원과 함께 24시간 내내 그룹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데이터와 통신을 감시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덫이 울렸다. 찾았습니다. 특보님.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던 해커 출신 보안팀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적들의 통신망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해외로 이전될 거라는 LNG 엔진 설계도입니다. 지금 그 정보를 빼내기 위해 우리 회사 서버에 대대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LNG 엔진 설계도 이전 계획. 그것은 오직 전략기획실장 이동규에게만 전달되었던 정보였다. 윤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동규 실장은 그가 직접 발굴하여 아들처럼 아끼던 인재였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추진력으로 그룹의 성장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배신자라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 눈이 멀었어.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렸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정이나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뱀의 머리를 칠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윤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동규 실장은 평소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가 시작되고 윤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태화의 심장부에 박힌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긴장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규 실장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 실장, 자네가 우리 태화에 들어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군. 나는 자네를 내 아들처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네. 그런데 자네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어. 이동규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닥쳐라. 윤 회장의 불호령이 회의실을 울렸다. 유진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띄웠다. 이동규 실장이 차명으로 해외 사모펀드와 접촉한 이메일, 그의 가족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LNG 엔진 설계도를 빼돌리려 한 흔적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궁지에 몰린 이동규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맞아. 내가 그랬다. 언제까지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야 하는데? 당신 아들 지환이만 없었어도 이 태화는 내 것이 될 수 있었어. 당신이 죽고 당신 회사가 망하는 꼴을 봐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의 추악한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고백 뒤에는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분이 누군지 알면 당신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분은 당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고. 그분의 이름은, 그가 배후의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창문 방 맞은편 빌딩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져 나왔다. 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동규 실장의 미간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 그는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유진의 반응은 본능적이었다. 모두 엎드려. 그녀는 소리침과 동시에 윤 회장의 몸을 감싸 안고 테이블 밑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눈은 정확히 총알이 날아온 맞은편 빌딩의 창문을 향했다. 저격수.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꼬리인 이동규를 제거한 것이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적은 이제 은밀한 공작이 아닌 노골적인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태화중공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윤태수 회장의 목숨을 직접 노리고 있었다. 이동규 실장의 죽음은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후 세력이 윤태수 회장과 차유진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더 이상 파고들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대기업의 임원을 저격으로 살해하는 대담함은 그들이 가진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저격수가 있었던 빌딩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동규의 계좌로 돈을 보냈던 해외 사모펀드는 이미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증발한 뒤였다. 모든 것이 거대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놈들은 이제 우리를 직접 노릴 겁니다. 특히 회장님을요. 독침 작전팀의 상황실에서 유진은 무겁게 말했다. 배신자는 제거했지만 진짜 적의 윤곽은 더욱 희미해졌다. 하지만 이동규가 남긴 데이터 속에서 유진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배후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암호화된 채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헬리오스. 태양의 신. 그것은 아마도 배후 세력의 수장을 가리키는 코드네임일 터였다. 헬리오스. 윤 회장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은쫄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다. 바로 그때 윤 회장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유진이 받으려 했지만 윤 회장은 손을 저으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윤태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섬뜩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군, 윤태수. 내 목소리 기억하려나? 누구냐 너. 나는 과거에서 온 망령이다. 내가 짓밟고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복수기지. 이동규는 시작에 불과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래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대체 나에게 무슨 원한이? 원한? 곧 알게 될 거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테니. 기대하고 있으라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윤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회장님, 방금 그놈이 말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란 게. 윤 회장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액자로 향했다. 거기에는 태화중공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차세대 LNG 추진선의 진수식 예상도가 걸려 있었다. 그 배의 이름은 지환. 그가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이었다. 진수식. 유진은 나직이 은쫄였다. 일주일 뒤 거제도에 있는 태화조선소에서 열릴 예정인 지환호의 진수식. 그곳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전 세계의 선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모일 예정이었다. 태화중공업의 미래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 만약 그곳에서 끔찍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태화는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놈들의 목표는 진수식입니다. 유진은 확신했다. 그녀는 즉시 거제조선소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진수식에 투입될 모든 인력과 장비에 대한 재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적은 이미 내부 깊숙이 침투했던 전력이 있었다. 어디에 또 다른 쥐새끼가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진수식 전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수식이 열릴 거제조선소의 제일도크를 찾았다.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지환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 올라 혼자서 모든 구역을 샅샅이 점검하기 시작했다. 기관실, 조타실, 화물창. 그녀의 군인 시절 경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불길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걸음이 배의 심장부 LNG 엔진이 위치한 동력실에 닿았을 때였다. 첨단 보안 장치가 설치된 동력실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누군가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거. 유진은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고 소리 없이 동력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하고 복잡한 파이프와 기계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력실 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찾았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한 기술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자의 공허하고 냉혹한 눈빛이었다. 널 기다리고 있었다. 707의 메아리. 그는 유진의 과거까지 알고 있었다. 헬리오스님께서 널 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지. 남자가 손가락을 튕기자 동력실 곳곳에 숨어있던 검은 옷차림의 괴한 대여섯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이었다. 유진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년만 처리하면 내일 진수식은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가 될 거다. 용병들이 일제히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유진은 지체 없이 몸을 날려 거대한 엔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다. 그녀는 스패너를 무기 삼아 휘둘렀고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파이프를 터뜨려 적의 시야를 가렸다. 좁고 복잡한 공간은 그녀에게 불리한 동시에 유리한 전장이었다. 한 명, 두 명 그녀는 뼈와 살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옆구리에는 칼에 베인 깊은 상처가 났고 다리는 절뚝거렸다. 마지막으로 용병들의 리더와 단둘이 남았을 때 유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독한 년 하지만 여기까지다. 남자가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꽂는 순간 유진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남자가 고통으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탕! 한 발의 총성이 동력실을 울렸다. 남자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피로 얼룩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LNG 엔진의 주 연료관에 교묘하게 설치된 소형 폭발 장치가 들어왔다. 만약 내일 진수식에서 엔진이 가동되었다면 이 배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폭발했을 터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폭탄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707에서 받았던 폭발물 처리 EOD 훈련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렸다. 마침내 마지막 전선을 끊었을 때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 폭탄의 작은 액정 화면에 떠오른 단어를 본 것 같았다. 강민혁. 잊혔던 과거의 이름이었다. 차유진이 눈을 뜬 곳은 거제 조선소 내의 의무실이었다. 옆구리를 꿰맨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다. 그녀의 곁을 밤새 지키고 있던 윤태수 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은가 이슬아 아니 차특보.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가 황급히 직책으로 고쳐 불렀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헬리오스의 정체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유진은 정신을 잃기 직전 보았던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수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망령이 되살아난 듯 했다. 강민혁. 그는 수십 년 전 윤태수와 함께 맨손으로 태화중공업의 전신인 작은 철공소를 일궜던 동업자였다. 윤태수가 기술과 현장을 책임졌다면 강민혁은 자금과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길은 엇갈렸다. 기술 개발과 품질을 우선시했던 윤태수와 달리 강민혁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비자금 조성을 통해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고 강민혁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 해외로 도피했다. 모두에게 잊혔던 이름, 그가 바로 헬리오스였던 것이다. 그놈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군. 윤 회장은 허망하게 중얼거렸다. 과거 자신이 내쳤던 동업자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악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진수식은 연기되었다. 지환호에서 발견된 폭탄과 용병들의 시신은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강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는 회장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인간입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며칠 뒤 강민혁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창고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진석 부회장이었다. 지난번 배신자 색출 작전 당시 유진이 함정 카드로 이용했던 화면 너머로 강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태수,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은 지옥이 됐다. 이제 내 놈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 눈앞에서 부숴주마. 시작은 내 충실한 게 오진석이다. 영상이 꺼지고 유진과 윤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강민혁은 이제 태화라는 회사가 아닌 윤태수라는 개인을 향한 잔혹한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놈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나? 어렵습니다. 영상은 여러 국가의 서버를 거쳐 전송되었고 발신지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은 영상 파일을 수십 번 돌려보았다. 그리고 영상의 배경, 오 부회장의 등 뒤로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 틈으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포착했다. 붉은색의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 이것은 유진은 즉시 부산항의 모든 부두와 교량의 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부산 북항과 영도를 잇는 부산항대교. 그 붉은색 아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놈들은 아직 부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 부회장님은 아마도 북항 근처의 창고나 공장에 감금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항 일대는 수백 개의 창고와 공장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다. 그중 어디에 그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놈들을 밖으로 끌어낼 미끼가 필요합니다. 유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미끼는 바로 제가 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언론의 태화중공업, 비선 실세 차유진 특보의 독단적 경영 개입 논란이라는 역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자신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것처럼 꾸며 윤 회장과 자신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위장하는 계획이었다. 강민혁의 목표는 회장님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회장님을 배신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분명 저에게 접근해 올 겁니다. 저를 이용해 회장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요.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해. 자네를 사지로 내몰 수는 없어. 윤 회장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했다. 이것이 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지환 대위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임무의 완수이기도 합니다. 회장님을 지켜드리는 것. 그녀의 눈빛을 본 윤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지키려는 딸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태화중공업의 스캔들로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차유진이라는 미스터리한 비선 실세가 윤태수 회장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최근의 모든 사건이 그녀의 권력욕 때문에 벌어졌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안의 전화가 걸려왔다. 차유진 특보.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고 덤볐어야지. 만나서 얘기 좀 할까? 강민혁, 그가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이다.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전쟁터였다. 강민혁이 약속 장소로 지목한 곳은 부산 영도의 한적한 부두 끝에 위치한 폐조선소였다. 붉게 녹슨 골리앗 크레인들이 거인의 뼈처럼 스산하게 서 있고 건조 중단된 거대한 선박의 선체가 괴물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곳.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쇠락이 공존하는 그곳은 수십 년의 원한을 품고 돌아온 망령의 무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장소였다. 차유진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조선소 곳곳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이곳은 적의 소굴인 동시에 그녀가 설계한 마지막 사냥터였다. 그녀의 귓속에는 외부에서 대기 중인 윤태수 회장 및 비상팀과 연결된 초소형 통신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들리나 차 특보 제발 무모한 짓은 하지 말게. 자네가 잘못되면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 회장의 목소리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메아리는 언제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통신을 수신 전용으로 전환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조선소의 가장 깊숙한 곳, 건조되다 멈춘 거대한 유조선의 갑판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소음을 울리며 내려앉았다. 바람을 가르며 내린 사람은 값비싼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 강민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뒤틀린 증오와 오만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왔군. 707의 메아리. 소문보다 훨씬 담대한 여자야. 강민혁은 박수를 치며 유진을 맞았다. 그의 주변으로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나? 꾸몄다니? 나는 그저 제자리를 찾으러 온 것뿐이다. 윤태수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들을 말이야. 그는 내 젊음, 내 야망,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 나는 수십 년간 지옥에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평생을 바친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나? 그게 당신의 복수인가? 그래. 윤태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아주 흥미로운 조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강민혁은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차유진 야망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답지. 하지만 윤태수 밑에서는 영원히 개일 뿐이야. 나와 손을 잡는다면 태화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해주지. 윤태수의 자리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는 유진 역시 자신과 같은 권력욕에 굶주린 족속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다. 조건이 있다. 당신의 힘을 증명해봐. 그리고 오진석 부회장은 어디에 있지? 그를 먼저 내 눈앞에 데려와. 유진은 일부러 더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민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좋다. 역시 넌 똑똑해. 따라와라. 내가 이 파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직접 보여주지. 강민혁은 그녀를 이끌고 배의 가장 깊은 곳, 어둡고 축축한 화물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진석 부회장이 만신창이가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유진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공간의 구조와 적의 배치, 그리고 유일한 탈출로를 빠르게 스캔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자, 이제 믿겠나? 나와 함께 한다면. 아니.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밀물이 시작될 시간이다. 유진이 나직이 으쪼린 그 말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코드네임이었다. 그 순간 거대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화물창의 모든 조명이 터져나가며 다시 한번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갑판 위와 조선소 외곽에 설치해 두었던 고성능 조명탄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배의 내부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빛과 어둠의 변화에 강민혁의 부하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화물창의 천장과 양쪽 환풍구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로프를 타고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하얀 호랑이, 백호 마크가 선명했다. 707 특임단. 유진이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그녀의 옛 전우들이었다. 뭐야? 내년 대체 무슨 짓을? 강민혁이 경악하여 소리치는 사이 유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오진석 부회장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혼돈 속을 유영하듯 나아가 부회장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단검으로 끊어내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여긴 우리에게 맡기고 저 뱀의 머리를 치십시오, 팀장님. 옛 부하의 외침을 등 뒤로 한 채 유진은 강민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강민혁 역시 권총을 뽑아들고 그녀를 향해 발사했다. 유진은 거대한 엔진 블록 뒤로 몸을 피하며 그의 총알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딸칵. 마지막 총알이 허공을 가르고 약실이 비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유진은 튀어나가 강민혁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날렸다. 수십 년간 복수심에 불탔을지언정 그의 몸은 평범한 사업가의 몸일 뿐이었다. 상대가 되지 않았다. 내 놈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유진은 그를 완전히 제압하여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의 추악한 복수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민혁과 그의 조직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오진석 부회장은 안전하게 구출되어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태화중공업을 둘러쌌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몇 주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태화중공업 회장실. 윤태수 회장은 창밖의 부산항을 바라보던 유진을 불렀다. 이리 와서 앉아보게. 그는 자신의 맞은편 언제나 비어있던 부회장의 의자를 가리켰다. 유진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자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지닌 입양관계 증명서였다. 회장님, 이것은 지환이는 내게 훌륭한 전우를 보냈지만 나는 그 아이 덕분에 소중한 딸을 얻었다. 이슬이 아니라 차유진, 내 딸아. 윤 회장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유산이 아닐세. 이제는 우리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족의 울타리다. 그러니 이제는 부디 그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다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차유진의 강철 같던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었던 길고 외로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발견한 자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되었던 LNG 추진선 지환호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윤태수 회장과 이제는 그의 딸이자 태화중공업의 새로운 부회장이 된 차유진이 나란히 단상 위에 섰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위대한 항해를 지금 시작합니다. 윤 회장의 선포와 함께 지환호가 위용을 드러내며 거친 강철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나아갔다. 윤 회장은 곁에 선 유진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쌌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빛을 받는 태화의 새로운 리더였다. 아들의 이름을 물려받은 거대한 배가 힘찬 백고동을 울리며
푸른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강철 바다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이별하고 새로운 가족과 미래를 향한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는 강철의 꽃을 비추는 따스한 새벽이었다.